미국 워싱턴 국무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펜타곤, 백악관, 그리고 모든 싱크탱크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워요. 드디어 찾았어요. 진정한 동맹의 해답을 말이에요. 100년 전통 패권주의를 버리고 한국식 상생 외교를 선택하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 미국 언론들이 연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외교법이 한국 모델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에도 소용없었습니다. 마크 톰슨이 만들어낸 파트너십이 간편하고 효과도 전통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노벨 평화상 후보에 3회 연속 추천된 한미 공동방 위산업 협력이 단숨에 뒤바꾼 세계. 외교계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참혹하고 충격적인 시작이 공개됩니다. 급하게 울리는 휴대폰 알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클라크 차관보에게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그 내용을 본 순간 저는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정부 강경 대응, 100억 달러 거부, 지금 당장 와서 수습해. 창밖을 보니 서울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29년 동안 믿어왔던 미국 우월주의의 세계가 곧 나를 다시 집어삼킬 거라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 편견의 끝이자 놀랍게도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부터 트럼프의 100억 달러 요구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가 한국의 자존심과 지혜로 기적같이 진정한 동맹을 완성한 미국 외교관 마크 톰슨의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군사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스티븐 마이어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20살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20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장을 누비며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몸소 체험했죠. 은퇴 후에는 국방 싱크탱크에서 일하며 미국의 안보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말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을 분석할 때면 늘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며 보호해온 나라, 북한의 위협 앞에서 미국 없이는 버티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했죠. 제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우산 아래서만 안전을 느끼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싱크탱크에서 일하면서도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면 늘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등. 제게 한국은 언제나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였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주도하거나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준비하던 중 본부로부터 특별 지시가 떨어졌죠.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직접 가서 현지 실태를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어차피 미군 기지를 둘러보고 형식적인 보고서나 쓰면 되겠거니 생각했죠. 출발 전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냐고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우리 군사력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말이죠.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나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던데 단순히 그런 나라는 아닐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화와 군사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딸아이도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K-팝 스타들 만날 수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는 일하러 가는 거라고 연예인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인데 아빠는 그걸 모른다고요. 그때는 그저 아이의 철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한국군 병력 현황, 방위비 분담금 추이 등 숫자로 된 자료들이었죠. 그 어디에도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역량이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미국의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간 인프라가 발달한 것과 군사력은 별개라고 여전히 제 편견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택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질서정연한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군사력은 다른 문제라고 말이죠.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한 첫날, 미군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군 장교들도 함께 있었죠. 저는 미군 동료들과만 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들이 무슨 전략적 식견을 가지고 있겠냐는 오만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자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의 이력을 들으며 조금 놀랐죠. 미국 군사대학원에서 수학한 사람들, 나토 연합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최신 군사기술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배운 것들이겠거니 생각했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제시한 지형 분석 자료가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정밀했죠. 병창 구조에 대한 설명도 체계적이었고 사이버 전력 현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무인기 대응 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중령이 설명하는 통합항공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체계보다도 정교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협 판단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다층적 방어 체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회의 중반부에 작전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상의 적 침투 상황을 설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자신 있게 제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군 지휘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전략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했죠. 지형의 특성을 완벽히 활용한 전술,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 그리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군 장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전략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수정할 부분을 제안했죠. 전문적이면서도 겸손한 태도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출신인 제가 전쟁 경험도 별로 없는 한국군 장교에게 지적을 받다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군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죠. 한국군이 많이 발전했다고, 이제는 우리도 배울 게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실전은 다를 거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있었던 시뮬레이션 자료를 다시 살펴봤죠. 아무리 봐도 한국군의 전략이 더 우수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죠. 제가 놓친 부분들을 그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의 기술 활용 능력이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정찰, 인공지능 기반 상황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 행동 예측 등 최첨단 기술을 실전에 접목시키는 능력이 탁월했죠. 미군도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활용도는 우리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평택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을 이곳이 이제는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해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강원도 전방 기지로 향하는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군 동료들과 한국군 대령 한 명이 동행했죠. 헬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하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험준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군 대령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은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공격 작전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형을 극복하는 독특한 전술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죠.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전방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기지는 자연 지형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위장이 너무나 완벽해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기지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미군 동료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위장술은 처음 본다고 말이죠. 기지 지휘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준장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쳤죠. 그는 우리를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통제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주변 지역의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반경 100km 내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한다고, 인공지능이 수상한 움직임을 자동으로 포착하고 위협 수준을 평가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장이 시스템 운영자에게 뭔가 지시하자 화면이 바뀌며 3차원 지형도가 나타났죠. 우리가 서 있는 기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형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었고 가능한 침투 경로와 대응 방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동료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냐고요? 준장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10명의 운영 요원으로 이 모든 걸 관리한다고, 나머지는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고 말이죠. 인력 효율성 면에서 미군 시스템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이버 방어 체계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한 만큼 사이버 위협에도 그만큼 노출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독자적인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했고 실제로 하루에도 수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연을 보여주겠다며 준장이 운영 요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사이버 공격들이 표시되었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차단하는 과정이 시각화되어 나타났죠. 공격의 발원지, 공격 유형, 위협 수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미군에서도 최상위 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 기지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친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체격은 미군에 비해 작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움직임은 민첩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이 느껴졌죠. 식사를 하며 준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과거에는 미군을 따라하기 급급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군사교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산악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전, 첨단 기술을 접목한 비대칭 전력, 그리고 신속한 기동전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수색 정찰 훈련이었죠.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이 드론과 연계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병사 개개인이 소형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드론이 제공하는 영상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전술 판단을 내리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의 장비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복은 가볍고 기능적이었고 개인 화기도 한국의 지형과 체격에 맞게 개량되어 있었죠. 통신 장비는 산악 지형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했고 야간 투시 장비의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미군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한국군과 연합작전을 할 때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을 것 같다고요. 저도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지형에서는 한국군이 우리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저녁 무렵 다시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준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우리를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죠. 그곳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준장이 테이블을 작동시키자 한반도 전체의 입체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입력하자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든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장은 설명했죠.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민간인 보호가 군사작전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미군이 중동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생각하면 매우 현명한 접근이었습니다. 기지를 떠나는 헬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군은 더 이상 미군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독자적인 역량을 갖춘 강력한 군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국방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곳에서는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놀랐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한국이 사이버 분야에서는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하고 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제 편견의 마지막 잔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서울 근교에 위치한 국방사이버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차량이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접어들자 평범해 보이는 건물 하나가 나타났죠. 겉보기엔 그저 일반 사무실 건물 같았지만 엄격한 보안 검색 절차가 이곳이 범상치 않은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령부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중령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중령. 젊은 나이에 중령 계급장을 단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이력이었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사이버 보안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중령이 우리를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룸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이곳이 군사시설이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 같다는 느낌이었죠.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서 분주히 작업하고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각종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인 만큼 사이버 위협에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하루 평균 1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감지되고 이 중 상당수가 국가 기반 시설을 노린 조직적인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사이버 공격 현황이 표시되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수많은 선들이 한국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죠. 빨간색은 고위험 공격, 노란색은 중간 위험, 초록색은 저위험 공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빨간 선이 예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김중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 방어 시스템, 두 번째는 전문 요원들의 수동 대응, 세 번째는 능동적 방어라고 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단계가 흥미로웠죠. 능동적 방어란 공격자를 역추적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수백 개의 해킹 조직을 무력화시켰고 이를 통해 수조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작전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수십 명의 요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한국의 사이버 공간을 지킨다고 요원들은 모두 최정의 인력들이라고 말이죠. 한 요원의 자리에 가서 작업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대위였는데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침입 시도를 막아내고 있었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대위는 마치 책을 읽듯 자연스럽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동료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냐고요? 김중령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이공계 인재가 풍부하다고 게다가 어릴 때부터 게임과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라. 사이버 분야에 재능 있는 인재가 많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한국은 매년 사이버 보안 경진 대회를 개최해 인재를 발굴하고 선발된 인원들에게는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전역 후에는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죠. 이런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사령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분위기도 일반 군부대와는 달랐죠. 마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테크 기업의 구내식당 같았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김중령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이버 전력이 단순히 방어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했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 사이버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개발한 사이버 보안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술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이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사이버 분야에서 기술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오후에는 사이버 전쟁 시뮬레이션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상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 상황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훈련이었죠. 수십 명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훈련 중에 실제로 예상치 못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자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죠. 이런 수준의 대응 능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김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고 간다고 말이죠.
실제로 작년에는 나토에서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김중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다고요. 오히려 사이버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인 보호가 아닌 상호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전력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시스템, 조직 운영 방식,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까지 모든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군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우리가 바보 같다고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사이버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죠.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넷째 날 예정에 없던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합동전술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미군 사령부에서도 참석을 권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젊은 장교들이 함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죠. 토론회는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30여 명의 한미 장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놀라운 건 참석자들의 연령대였습니다. 대부분 30대 초중반의 젊은 장교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의 한미동맹의 미래였습니다. 사회자가 토론을 시작하자 곧바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죠. 한국 장교들의 영어 실력은 완벽했고 그들의 전략적 식견은 미군 장교들의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한 한국군 소령이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력 대결이 아닌 하이브리드 전쟁이 될 거라고, 사이버전, 정보전, 경제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장교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냐고, 한국군은 대규모 실전 경험이 부족하지 않냐고 물었죠. 그러자 다른 한국군 장교가 답했습니다. 맞다고, 하지만 한국은 휴전선에서 70년간 실질적인 전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이는 다른 종류의 귀중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깊어질수록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장교들은 단순히 미국의 전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기술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 구축, 민군 협력을 통한 총력 방위 체제, 그리고 주변국과의 다층적 안보 협력 등의 개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에 한 한국군 중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박성준 중령이었고 미국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죠.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장교들이 미국에서 배우기만 했지만 이제는 가르치기도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박 중령은 작년에 미 육군 지휘참모 대학에서 한국의 도시 방어 전술에 대해 강의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에 있어 독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는 미군도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받았다고 했죠.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작전 시나리오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가상의 위기 상황을 설정하고 한미 연합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한국 장교들의 실력이 더욱 빛났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지형과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의 신속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한 시나리오에서 북한의 도발을 상정했을 때
한국군은 단 1시간 만에 전 부대를 전투 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죠. 이는 평시에도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한국군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도 흥미로웠습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죠. 이는 인구 대비 세계 최대 규모의 예비 전력이었고 모두가 실제 군사훈련을 받은 인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날 무렵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미래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죠.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리저널 시큐리티 프로바이더가 되고자 한다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이는 단순히 자국 방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중견 강국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몇몇 한국 장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과거에는 미군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군대가 되었다고 UN 평화유지군 활동에서도 한국군의 역할이 크게 평가받고 있다고 자부했죠. 실제로 한국군은 전문성과 규율,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고 머지않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실제로 한국산 무기들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수출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산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한국 장교들의 전문성, 자신감, 그리고 미래 비전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동맹국 군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보호자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폐허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한국인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 합참의장이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미군 사령부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단순한 실태 조사를 위해 방문한 미국 분석가를 합참의장이 직접 만나겠다니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국방부 청사 최상층에 위치한 합참의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부대장 계급장을 단 50대 후반의 합참의장은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동시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는 악수를 청하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다고 한국군의 발전상을 직접 보러 와주어서 감사하다고요. 합참의장은 차를 권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을 간단히 소개했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파병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군인이 되었다고, 그리고 지난 40년간 한국군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70년대만 해도 한국군은 미군의 중고 장비를 물려받아 쓰는 수준이었다고, 작전 계획도 미군이 짜주는 대로 따르기만 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현대적 군대가 되었다고 자부했습니다. 합참의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15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작전 계획이 미군 측을 놀라게 했다고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전략이었는데 미군 장성들도 그 창의성과 효율성에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미연합작전 계획 수립에서 한국군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설명했죠. 이어서 그는 한국의 국방개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병력수에 의존하는 재래식 군대에서 기술 중심의 정예군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인구 감소라는 도전을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죠. 실제로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병력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보여준 자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하나둘 전력화되고 있었죠.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 정찰 위성, 스텔스 전투기 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기술 이전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했죠. 한국산 자주포, 장갑차, 군함 등이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고 일부는 미국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합참의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친구라고 하지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보다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로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국방 개혁과 군 현대화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이는 미국과 함께 자유 진영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점심은 합참의장과 함께 간단히 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죠. 젊은 시절 미국에서 교육받을 때 느꼈던 열등감, 하지만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군 동료들과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합참의장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쟁지휘소였죠.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이곳은 한국군의 심장부였습니다. 거대한 상황실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장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다고, 과거에는 미군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한국군도 동등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죠. 실제로 상황판을 보니 한국군과 미군의 정보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양국 장교들이 나란히 앉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의 결정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한국군이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죠. 미군도 한국군의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한다고,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합참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전쟁지휘소를 나오며 합참의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막아야 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미국의 도움은 고맙지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는 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동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합참의장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전해달라고, 한국은 이제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성인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의장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에는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이 묻어났죠. 한국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국가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 동시에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만 강해진 게 아니라 마인드셋 자체가 바뀌었죠. 의존적 사고에서 자주적 사고로, 추종자에서 파트너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이었고 모의 전투 훈련을 참관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경기도 포천의 대규모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미연합기동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곧 광활한 훈련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집결해 있었고 하늘에는 헬기들이 편대를 이루어 날고 있었습니다. 훈련 통제소에 도착하니 한미 양국의 지휘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을 총괄하는 한국군 사단장이 우리를 맞이했죠. 그는 오늘 훈련의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적의 대규모 기계화부대 침공을 가정한 방어 및 역습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훈련의 지휘 체계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형태였지만 오늘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거대한 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군 전차들이 정확한 대형을 유지하며 전진했고 공격 헬기들이 근접 지원을 제공했죠. 포병의 화력 지원은 정확했고 보병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전투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지휘관은 태블릿을 통해 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이는 미군의 최신 전투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되었고 오히려 일부 기능은 더 진보해 보였습니다. 훈련 중반부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나리오에 없던 전자전 공격이 가해진 것이죠. 통신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지만 한국군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백업 통신 체계로 즉시 전환했고 각 부대는 사전에 훈련된 대로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군 사단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무형 지휘의 정수라고 상급 지휘관의 명령이 없어도 현장 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고 말이죠. 이는 독일군의 아우프트락스 탁틱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점심 무렵 훈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예비대가 투입되어 적을 포위하는 기동을 펼쳤죠. 동시에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이 이루어졌고 특수부대가 적 후방을 교란했습니다. 모든 전투 요소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미군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은 나토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이라고, 특히 빠른 템포의 기동전 수행 능력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죠. 그는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배운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장병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등병부터 중사까지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었죠. 놀라운 건 그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필요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병장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차는 한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특히 도심지 전투와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죠.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훈련 강평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 지휘관들이 모여 오늘 훈련의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했죠. 인상적이었던 건 양국 장교들 간의 수평적인 토론 문화였습니다. 계급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군 소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보여주었다고,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싸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기 전 한국군 사단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평화는 강한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 힘을 갖추었다고, 미국과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죠.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미국의 우월성에 눈이 멀어 동맹국의 성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죠. 제가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기존의 인식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쓰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시작했죠. 한미 동맹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나갈 파트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건 단순히 군사력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교훈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지막으로 숙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너머로 북한의 어둠이 대조적으로 보였죠.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힘.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제 안의 갈등은 커져만 갔죠. 이 보고서가 과연 받아들여질까? 한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는 동료들이 제 분석을 신뢰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국방부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동료들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회의감도 느껴졌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고 말이죠.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한국군의 첨단 무기체계, 사이버전 능력,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인드셋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전방 기지에서 본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과 국방 사이버 사령부의 능력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실전 경험은 우리가 압도적이지 않냐고, 한국군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전투 경험의 부족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실질적 전시 상태를 유지해왔고 그들만의 독특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한국이 그렇게 강해졌다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있냐고 물었죠. 이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호자에서 파트너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참석자들도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진지해졌죠.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과 독자 개발 무기들의 성능 데이터는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동맹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국을 단순한 전진기지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제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죠. 솔직히 충격적이라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더 높은 곳에 올려야겠다고, 정책 결정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보고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죠. 펜타곤 최고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들도 참석했습니다. 미국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국방장관은 브리핑 내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한국 합참의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하자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라고,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곧 한국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워싱턴은 술렁였습니다. 제 보고서는 여러 부서를 거쳐 백악관까지 올라갔고,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죠.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대다수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한 달 후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신동맹 파트너십을 선언한 것이죠. 한국의 역할 확대, 전시작 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그리고 양국 간 기술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발표를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부심과 함께 아쉬움도 있었죠. 왜 우리는 더 일찍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했을까?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했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변화가 시작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제 보고서를 믿지 않던 이들도 이제는 한국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동료도 생겼고, 한국 군사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행사장에서 만난 한국 무관은 따뜻하게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봤을 뿐이라고, 한국이 스스로 이룬 성과를 인정한 것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는 밝다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나갈 든든한 동맹국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대표단과 함께였죠. 신동맹 파트너십 1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작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역사적이었습니다. 양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죠.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안보 역할을 맡기로 했고,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을 미군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이 되었다고,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했죠. 미국 국방장관도 한국을 불가결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칭하며 화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김준호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해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는 반갑게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쓴 보고서를 읽었다고, 한국을 있는 그대로 봐준 것에 감사하다고요.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대령은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양국 군 간의 교류가 훨씬 활발해졌고, 이제는 미군 장교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일도 많아졌다고 했죠. 특히 도시전과 사이버전 분야에서는 한국군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많은 미군이 방문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체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죠. 경기도에 위치한 한방산업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에서 세계 수준의 무기들이 생산되고 있었고, 연구소에서는 미래 무기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이 시스템은 병사 개개인을 슈퍼 솔저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미 국방부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점심은 한국군 장병들과 함께 했습니다. 젊은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느낀 건 그들의 자부심이었죠. 더 이상 미군을 부러워하거나 의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등한 전우로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병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서도 한국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죠. 실제로 한국은 병력 파견뿐만 아니라 장비와 기술 지원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과거에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따르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통합된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있었고, 의사결정도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합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미연합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합군이 되었다고, 양국의 장점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자부했죠. 실제로 최근 실시한 연합훈련에서는 나토군도 참관하며 벤치마킹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정부가 주최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위 관료들과 군 수뇌부, 그리고 미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죠. 한국 국무총리가 건배사에서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가치 동맹을 넘어 미래 동맹이 되었다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만찬 중에 한국 합참의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 재방문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죠.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준 덕분에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했다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미국 국방장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꿨다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진실을 본 덕분에 우리가 소중한 파트너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죠. 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한국 전쟁의 역사는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죠.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보호받는 나라에서 보호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는 밝다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다고. 한국은 이제 미국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되었고, 함께라면 그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실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이었고,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었죠. 이제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동맹이며 함께할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입니다.